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 영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연초 날벼락 같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 가슴이 메어져가지고 네,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일단 방화로 불이 난 건 아닌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불은 왜 났고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짚어볼 문제가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먼저 미궁 속에 있는 화재 원인입니다. 네. 팀장님,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화는 아닌 것 같다고 네. 하거든요. 네. 어떤 시나리오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겁니다. 이게 ATV 사륜구동인데, 네. 예, 원래 소유주는 2달 전에 이걸 구했다고, 중고를 구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수사 경험칙상 보면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가열돼가지고 배선의 플러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동차 하전이 생기는데 예. 사실상 제가 전문가하고도 또 많은 자문을 해봤는데 오토바이 자체는 이 피역류라든가 이런 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이거 키를 뽑아버린 상태에서 머플러 쪽에 있다 하더라도 저런 형태의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발화가. 예. 그래서 지금 또 CCTV에도 보면 포착된 걸 분석을 해보면 1분 정도 있다가 키를 빼고 1분 정도 있다가 이분이 908호에 그 증권 투자 예. 일을 하는 분인데 예. 1분 후에 발화가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연기가 나면서 펑 하고 터지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미스터리다. 그래서 국가원에 보냈는데 문제는 80% 이상이 전소돼서 이 감식도 꽤 지금 힘드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전담 수사 꾸려서 예. 뭐 전체적인 과연 이게 실화일 가능성이냐, 그 다음에 ATV 이 사륜구동 오토바이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고 또 해외 사례까지 한번 뒤져보겠다 하니까 이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원인은 밝혀질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의문점이 남는데 키를 뽑았는데 목격자 말에 의하면 이 사륜 오토바이에서 섬광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그렇다면은 배터리 자체에 배선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결론은 이제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오토바이에서 발화됐다는 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수많은 화재 사례를 화재 조사해 보면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드물긴 드문데 가능성이 예. 있긴 한 겁니까?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충전 중에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전원이 꼽혀만 져 있는 TV라든지 노트북에서도 폭발로 인해서 화재로 이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미루어 보자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우편물이 많았기 때문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금 이제 생각 그 될까요? 교수님 조금 더 보완을 제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게 통상 배선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열이 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는 이 소유주가 이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그러니까 배선이나 이런 부분이 예. 결함을 구조 개선을 했는지 예. 이 부분에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우편함에 있는 그 인화성 물질에 먼저 이게 번진 걸로 추정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스티로폼이 가운데 있는 네. 이런 패널. 팀장님, 그 부분은 네. 저희들이 잠시 뒤에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화성 물질에 번지면서 결국은 전체 아파트 4개 동까지 다 번졌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말씀 가능합니다. 나오신 바로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요. 지금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좀 유난히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래가지고 2009년 5월 달에 이제 서민주거 해결 목적으로 이게 이제 좀 개선을 하자 그런데 사실상 이 사건이 나면서 공사기간 단축이라든가 공사비 절감, 방수성, 단위성 뭐 이런 화재에 매우 취약한 유해물질, 다량물질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5m에서 6m 정도 동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필로티 구조라 그래가지고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게 통풍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2층 이상 10층까지 해서 통풍 역할을 하면서 연기나 유독가스가 불길이 더 빨리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실외 계단 설치도 굉장히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 지금 35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3만 8천인데 비공식적으로는 35만 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떤 진단, 지도 감독 이거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교훈적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 스티로폼이 내장된 그런 내장재를 가지고 외벽을 만든 그런 공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상업 지역에 들어간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기 때문에 이 동간 간격이 대지경 계산에서 50cm만 띄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합쳐서 법적인 기준 1m만 띄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조밀해지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1층에 있는 피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피로티라는 게 밑에 기둥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화염이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옆으로 이 화염이나 이런 게 나가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 1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간 간격이 약 1m 조금 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화재 시에 굴뚝 역할을 해버린 거고 그 표면에 그러니까 건물의 양 측면이 되겠죠. 거기에 스티로폴이 주재료인 드라이비트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굴뚝 효과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스티로폼이 타고 이래서 확대된 그런 화재로 보시면 한 가지만 더요. 예. 이 드라이비트 공법, 네. 스티로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그거랑은 정도 조금 다른 예, 건데요. 다른 겁니까? 주재료 심재는 똑같습니다. 예.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은 양측에 철판이 붙어져 있는 거고요. 예. 요거는 철판이 아니라 그 돌가루 같은 걸 주성분으로 한 표면재가 붙어져 있는 차이밖에 위험한 없습니다. 건가요? 그게 바로 유사합니다. 외벽,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뭐냐면 외벽 마감재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취약을 한데 원래 알루미늄 패널, 그다음에 세라믹 패널, 유리섬유 패널 이런 걸로 해줘야 불연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가연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화재가 아니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 그게 타서 10층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단 이제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구조와 관련해서 또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 헬기 논란인데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뭐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이제 총동원되는 게 맞는데 소방 헬기가 오히려 좀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먼저 봐야 답을 될까요? 드리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까 저도 리포트에서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사실상 이런 케이스 불은 밑에서부터 연기나 유독가스 그다음에 불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옥상 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방 헬기가 돌기 때문에 프로펠러에 의한 그런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순간 이동 바람 이런 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소방 헬기에 의한 이런 불길이 더 번졌다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규명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 헬기를 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향이 저도 객관적으로 현장에 그걸 다 목격한 입장에서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혹 영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단 1분 1초가 생명이 위험한 분들이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방 헬기 말고 그분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죽게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떤 약 복용할 때 부작용이 걱정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투여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어리석은 소리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규정을 보면은 10층 이상만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건 예.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 왜 10층이 기준인가요? 10층을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예.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이 가지고 지상에서 물을 쏠 경우에요. 네. 10층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도달한다는 거고 10층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문제는 소방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 차라는 것이 10층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11층부터는 스프링클러 그 책임적,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10층 아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문제인데 뭐냐면은 지금 그 11일 날 있잖아요. 이곳에서 한 400m 떨어진 신안 헤스피아라는 19층짜리 빌딩에 10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고 열어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진화가 이미 돼버린 거죠. 예. 10층 아래라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빨리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유형의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전국에서 네. 35만 호 이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관계 당국에서 바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 있다면 초동 대처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초기 진화가 돼버리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이게 돼 있다고 하면 작동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이런 큰 피해는 안 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통념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을 경우에 작동을 했을 경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게 통계적으로 약 95% 이상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주거용이지만 잠자는 용도란 얘기죠. 사망자가 왜 많이 나오냐면 자다가 화재 사실 통보를 늦게 알아서 예. 피난의 기회를 잃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물일수록 사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예. 것이죠. 예. 이게 바로 그런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거용 이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5층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 데는 그 5층 이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일설에서는 또 그러면 일본 같은 선진국은 또 똑같이 11층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만 더 강화를 시키냐? 예. 그거는 또 몰라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스프링클러 기준은 똑같지만 일본은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더 강한 기준이 예.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예, 않아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쟁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주민 보상 절차,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뭐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예, 이게 대봉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억 상당의 보험이 가입돼 있고 예. 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아파트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2013년도 지은 건물이라 또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상태가 더 높으면은 어떤 형태로 번지냐? 이 감리라든가 건축 자체의 관리 감독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이 건물 말고 다른 상가나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보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지금 보험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안 된다고 하면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험 관련한 보상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추가적인 예. 문제로요. 보안 좀 설명드리자면 예. 이 건설회사에서 초기에 건물에 화재 보험 드는 것은 건물 자체에 대한 것만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라면 우리 집에 있었던 TV, 냉장고 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거주자의 그 영역이지 예. 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들은 거 가지고 그것까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이거를 일차적으로 의정부 시에서 이제 뭐 치료비도 대주고 뭐 그 치료비에 그까지 보증한다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 발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그 오토바이 주인의 뭐 실화로 불이 났든 예. 방화로 불이 났든 사실은 그 입주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예. 있습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층 건물에 살다가 이런 화재를 당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생존 요령이 중요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번 같은 경우 이제 1층에서 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법, 피난하는 방법밖에 없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결국 연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좀 이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옥상문 같은 거 개방 되어 있는지 좀 철저히 그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방범의 문제, 생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잠가두는데. 근데 옥상으로 네. 가려고 해도 이번에 봐도요. 계단이 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가는 길조차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차도 연기로 오염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화재가 그리 세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계단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세대 내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밀폐성 있게 틈 같은 데를 젖은 수건이나 옷 같은 걸로 이렇게 일단 막아 놓는 것도 예. 상당 부분 시간을 버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번에 화재가 난 대봉그린 아파트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 도시의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울에만 10만 가구가 넘고 전국에 35만 가구가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안전은 우리 사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셈입니다. 시급히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